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세기는 제게 지루한 족보책이었습니다. 아담, 하와, 노아, 아브라함. 그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제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창세기 5장 족보에서 멈춰버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건물의 설계도를 보지 않고 집을 짓는 것과 같지요. 창세기에는 성경 66권 전체의 DNA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창세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여기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질문하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시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담긴 보물 상자였습니다. 창조부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적 말입니다. 특히 창세기는 50장이나 되는 긴 책이라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의 핵심을 7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7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창세기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읽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창세기의 문을 열어봅시다. 1. 창조, 하나님의 설계와 질서.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 문장은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빅뱅 이론이든 진화론이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주의 정교함, 생명의 신비로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휴대폰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기계 안에 얼마나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께 이 휴대폰은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으시겠지요. 그런데 휴대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우리의 몸과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창세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단계적으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식물.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까? 바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무질서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목적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진화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존재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타락 마이너스 죄의 시작과 결과.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보십시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제한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하길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시네. 내 자유를 빼앗으시는 건 아닐까?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불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죄는 항상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수치심, 두려움, 숨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위치를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그리고 땅에게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고통, 수고, 가시덤불, 죽음.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피가 흘러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첫 장면입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타락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삼홍수 마이너스 심판과 구원의 원형. 창세기 6장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장면인지 아십니까? 창조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이 이제는 악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죄가 세상을 완전히 부패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다 악해도,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이 너무 악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 혼자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바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노아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온 세상이 악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 약 135m, 너비 약 22.5m, 높이 약 13.5m입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노아는 순종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입니다.
여러분, 12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들다니 미쳤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모든 산이 물에 잠깁니다. 방주 밖의 모든 생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심판과 구원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 밖에는 심판이 있지만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밖에는 죽음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듭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를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약속입니다. 사바벨탑 마이너스 교만과 언어의 혼란.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사람들이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세 가지 문제를 보십시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늘에 이를 수 있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런 마음입니다. 둘째,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입니다. 셋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유혹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 해보자. 내 능력으로 성공해보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기술로.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에 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집니다. 이것은 심판입니까? 네, 심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심으로써 더 큰 재앙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대조를 봅니다. 바벨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흩어진 언어가 하나 되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이 만든 혼란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애쓸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오 아브라함 마이너스 믿음의 조상과 언약. 창세기 12장에 이르면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인류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세 가지 약속을 보십시오. 첫째, 큰 민족 마이너스 후손의 약속. 둘째, 복 마이너스 축복의 약속. 셋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마이너스 이름의 약속?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신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받은 아들이 오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실수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상상할 수 있습니까?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칼을 듭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순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대속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삭 대신 순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 이삭과 야곱 마이너스 약속의 계승. 아브라함 이후 이야기는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약속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세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자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형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장자는 특별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영적인 것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눈앞의 배고픔이 영원한 축복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에서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앞의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야곱의 이야기는 더 극적입니다. 야곱은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실제로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20년을 고생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7요셉- 고난과 섭리의 완성. 창세기의 마지막 14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형들은 질투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17세 소년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노예입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이국 땅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그런데 또 시험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거짓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에서 감옥수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7해의 풍년과 7해의 흉년. 요셉은 지혜롭게 조언하고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노예에서 감옥수로, 감옥수에서 총리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처럼 보였던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흉년이 오고 야곱의 가족도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요셉이 신분을 밝힙니다. 형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섭리입니다. 사람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의 악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은 아파도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애굽에서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의 7가지 핵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타락에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필요성을 보았습니다. 홍수에서 우리는
심판과 구원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바벨탑에서 우리는 교만의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삭과 야곱에서 우리는 약속의 계승을 보았습니다. 요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고난 중에 신실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유다를 통해, 다윗을 통해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담 대신 순종하신 예수님을, 노아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을, 이삭 대신 드려진 순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야곱처럼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요셉처럼 고난받으시고 영광받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다면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십시오. 단순히 이야기를 읽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묵상하십시오. 창세기를 알면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성경 66권이라는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 통독이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창세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창세기를 읽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출애굽기에서 만나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주님, 타락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 홍수 가운데서도 방주를 예비하시고 약속의 무지개를 주신 주님, 교만한 저를 낮추시고 겸손을 가르치시는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주님, 약속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주님, 요셉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섭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창세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의 이야기임을 깨닫습니다. 제 안에도 창조의 은혜가 있고 타락의 죄성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 삶에도 믿음의 여정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고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창세기를 새롭게 읽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순히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저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제 가정으로, 제 교회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것처럼 제 믿음도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유산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창세기를 읽고 싶은 갈망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주님의 구원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알람이 울리고 습관처럼 눈을 뜹니다. 부엌에선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식탁 위엔 밥 한 그릇, 김치 몇 점이 놓여 있죠. 평생 이렇게 살아온 너무도 익숙한 아침 풍경입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커피포트 버튼을 누르고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선 조용히 콩팥이 신호를 보냅니다. 느낌도 없고 통증도 없지만 콩팥 속 필터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신장 기능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신장 질환은 병이 아닌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고 독소를 배출하죠. 그런데 이 작은 장기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콩팥 건강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입니다. 기상 직후 2~3시간 동안의 습관이 콩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콩팥 기능을 회복한 분들이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공복에 커피부터 드셨나요? 짠 국물로 식사를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편하게 나눠주세요. 65세 정은주님은 평생 규칙적인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된장국과 밥을 챙겨 먹고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했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발등이 부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부종이려니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갔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죠. 정은주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23년간 반복한 그 아침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기상 직후 마시는 공복 커피, 짠 된장국으로 시작하는 아침, 식사, 하루 종일 물 대신 커피만 마시는 습관, 그리고 관절이 아플 때마다 빈속에 먹던 진통제까지요. 정은주님은 지금도 그때를 후회합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았거든요. 70세 최동진 님도 정은주님과 똑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콩팥 기능이 25%밖에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최동진 님은 달랐습니다. 단 4가지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콩팥 기능이 42%까지 회복됐습니다. 1년 후엔 58%까지 올라갔어요.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아침 습관을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의 차이입니다. 최동진 님이 실천한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커피를 나중에 마시고 국물을 싱겁게 먹고 물을 천천히 마시고 약을 식후에 먹는 것뿐이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회복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콩팥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커피포트로 달려갑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공복 커피가 콩팥에겐 치명적입니다. 기상 직후에 마시는 커피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밤새 쉬던 몸이 갑자기 카페인 충격을 받는 거죠. 이때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확 줄어듭니다. 콩팥은 피를 걸러서 독소를 배출하는 장기인데 피가 제대로 안 오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콩팥 혈류를 측정했더니 평균 4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단 한 잔의 커피가 콩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절반 가까이 막아버린 겁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김영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5년 넘게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얼음 가득한 아메리카노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 색깔이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15년간의 공복 커피 습관이 조용히 콩팥을 망가뜨린 겁니다. 김영희님은 그때부터 습관을 바꿨습니다. 기상 후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커피는 식후 2시간 반 뒤에 마시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보리차를 준비하세요. 미지근하게 데운 보리차를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십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7분에서 8분 정도 시간을 두고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이 부드럽게 공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인이 7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카페인이 몸에서 빠지는데 5시간 정도 걸리지만 70대 이상은 은 걸립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콩팥을 자극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커피는 하루 한 잔만 드시고 가능하면 오전 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를 공복에 드시진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내일 아침부턴 물이나 보리차를 먼저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콩팥을 살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짚어볼 습관은 짠 국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국물을 빼놓지 않죠. 된장국, 김치찌개, 미역국 이런 걸 안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평생 그렇게 드셔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국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입니다. 된장국 한 그릇엔 하루 권장량의 2배 가까운 소금이 들어있어요. 김치찌개는 더 심합니다. 한 그릇이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짠 국물로 아침을 시작하면 콩팥이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60대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국물을 드시는 분들의 64%가 나트륨 과다로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었어요. 반대로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콩팥 건강이 훨씬 좋았습니다. 66세 박정숙님이란 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시래기 된장국을 2그릇씩 드셨어요. 국물이 구수하고 맛있어서 밥 한 그릇으로는 모자라 2그릇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어요. 매일 아침 과도한 소금이 콩팥을 계속 자극한 겁니다. 박정숙님은 그때부터 국물을 바꿨습니다. 된장 대신 표고버섯과 양파로 육수를 내고 김치는 물에 3번 헹궈서 드시기로 했죠.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된장을 넣을 때 절반만 넣으세요. 대신 표고버섯을 우린 물이나 양파 육수를 넉넉히 넣으면 깊은 맛이 납니다. 김치를 드실 때도 물에 한 번만 헹구는 게 아니라 3번 정도 헹궈 보세요. 처음엔 싱겁다고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그 맛에 익숙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싱겁다 느낄 정도로 간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 혀는 짠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 정도가 콩팥한테는 딱 맞는 간입니다. 오늘 아침 드신 국물은 얼마나 짰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짰다면 내일부터 간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콩팥이 한숨 돌릴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물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안 마십니다. 바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죠. 그런데 밤새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잃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고 땀을 흘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콩팥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콩팥은 피를 걸러서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장 결석 위험이 3배나 높았습니다. 콩팥에 돌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분 부족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고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굳어져서 돌이 됩니다. 62세 오상민님이라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물을 거의 안 마셨어요. 하루 종일 커피만 마셨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오후에 커피 한 잔 이렇게요. 물은 입에도 안 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급하게 검사를 받았는데 콩팥에 돌이 5개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크기가 제법 큰 돌들이었어요. 결국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상미님은 그때부터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8잔 정도를 목표로 잡고 꾸준히 마셨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세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입에 머금었을 때 부담 없는 온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7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한 모금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찬물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찬물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막아버려요. 그러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드셔야 합니다. 겨울엔 조금 따뜻하게, 여름엔 실온 정도로 마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만약 안 하셨다면 내일 아침엔 꼭 실천해 보세요. 단 한 잔의 물이 콩팥을 살립니다. 마지막 4번째 습관은 공복에 진통제를 먹거나 가공식품으로 아침을 때우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립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진통제를 드세요. 그것도 빈속에 먹습니다. 진통제는 콩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리고 콩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기도 해요. 특히 공복에 먹으면 그 독성이 훨씬 강합니다. 위장도 상하지만 콩팥도 같이 망가집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한 알의 이부프로펜을 5년간 복용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42%가 신장 손상 소견을 보였어요. 거의 절반이 콩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하루 한 알씩만 먹었는데 말이죠. 가공식품도 문제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즉석밥 이런 것들 속엔 인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인산염이 신장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오래 먹으면 콩팥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72세 이정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관절이 안 좋아서 매일 아침 관절약을 드셨어요. 그것도 일어나자마자 물 한 모금으로 먹었습니다. 식사 전에 약부터 먹는 게 습관이었죠. 그렇게 10년을 먹었더니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정규님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약을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걸요. 지금은 반드시 식후에 약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50분 정도 지난 뒤에 물과 함께 천천히 삼켜요. 그렇게 바꾼 지 1년이 지나자 콩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약을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빈속에 약을 먹으면 독성이 20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식후 50분 정도 지났을 때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으로 드세요. 햄 대신 계란이나 두부로 드시고 라면 대신 국수를 직접 삶아 드세요. 인스턴트 식품은 편하긴 하지만 콩팥한테는 독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능하면 약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먹는 약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대체할 수 있는 자연요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약을 빈속에 드시진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내일부턴 꼭 식후에 드세요. 이 작은 실천이 콩팥을 지킵니다. 이렇게 4가지 습관만 고쳐도 콩팥 건강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복 커피를 피하고 짠 국물을 싱겁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약을 식후에 먹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실제로 회복된 분들이 실천한 구체적인 아침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콩팥을 회복시킨 분들의 아침 루틴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아침 시간을 천천히 보냅니다. 급하게 일어나서 급하게 먹고 급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이 콩팥을 살립니다. 기상 직후 8분에 걸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보리차의 부드러운 수분이 밤새 콩팥에 쌓인 독소를 씻어냅니다. 보리차엔 칼륨도 풍부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75세 한영자님이란 분은 30년간 아침마다 블랙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고 보리차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맛이 싱거워서 적응이 안 됐대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보리차가 더 편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보리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은 급하게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급하게 마시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위가 놀랍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7분에서 8분에 걸쳐 마셔야 합니다.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한 모금 이런 식으로요.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영자님은 보리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시간을 가졌대요. 아침 햇살을 보면서 천천히 보리차를 마시는 게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유를 갖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콩팥 건강에도 좋습니다. 45분 후엔 저염식 아침 식사를 합니다. 짠 국물 대신 담백한 요리로 구성하는 거죠. 계란찜, 두부 한 모, 브로콜리 몇 송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현미밥 한 공기면 영양도 충분하고 콩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68세 성미란님이란 분은 평생 아침마다 김치찌개를 끓여 드셨어요. 그런데 콩팥을 위해 메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계란찜에 두부 반모, 그리고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걸로 드시기 시작했죠. 김치도 물에 3번 헹궈서 먹었어요.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대요. 음식이 너무 밍밍해서 밥이 안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3주째 접어들면서부터 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지더랍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크게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 송미란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김치와 젓갈은 반드시 물에 헹궈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헹구는 게 아니라 3번 정도 깨끗이 헹궈야 해요. 그래야 과도한 소금기가 빠집니다. 간을 줄이기 어렵다면 마늘, 대파, 표고버섯으로 풍미를 보완하세요. 이 재료들은 감칠맛을 내면서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송미란님은 한 가지 더 실천했어요. 매일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에 감사하고 건강한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적었대요. 이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했답니다. 마음의 평화가 콩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몸소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커피는 식후 2시간 반 뒤에 마십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왜 하필 2시간 반이냐면 이때쯤 되면 혈당이 안정되거든요. 식사 직후엔 혈당이 올라가 있어서 카페인 충격이 더 큽니다. 2시간 반 정도 지나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카페인을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71세 박준호님이란 분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서너 잔은 기본이었죠. 그런데 콩팥을 위해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시간도 바꿨습니다. 아침 식사 후 2시간 반쯤 지난 오전 11시쯤 잔을 천천히 마시는 걸로요. 처음엔 너무 아쉬웠대요. 커피를 줄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오히려 커피 한 잔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래요. 그 한 잔을 정말 음미하면서 마시게 됐고 예전보다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졌답니다. 주의할 점은 디카페인 커피도 하루 한 잔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무제한 마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디카페인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커피 자체가 콩팥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보리차나 결명자차로 대체해보세요. 이런 차들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입을 개운하게 해줍니다. 약은 반드시 식후에 먹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빈속에 약을 먹으면 그 독성이 20배나 높아져요. 특히 진통제나 소염제는 공복에 먹으면 콩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74세 김태수님이란 분은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약을 드셨어요.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먹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했더니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식후로 바꿨습니다. 김태수님은 식후 50분쯤 지나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물도 한 컵 가득 마시면서 천천히 삼켰죠. 1년이 지나자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주의할 점은 가능하면 약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꼭 필요한 약은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먹는 약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혹시 자연요법이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김태수님도 일부 약은 글루코사민 보충제로 대체했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 후 45분은 천천히 몸을 깨우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심장과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77세 최순자님이란 분은 평생 일찍 일어나서 바쁘게 움직이는 삶을 사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침 준비하고 정신없이 움직였죠. 그런데 콩팥이 안 좋아진 후부턴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심호흡을 20번 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죠. 그 다음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고 목을 좌우로 돌립니다. 그렇게 5분 정도 몸을 깨운 뒤에 천천히 일어나요. 일어나서도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제자리 걸음을 5분 정도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몸을 깨우면 혈류가 부드럽게 증가하고 콩팥도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최순자님은 이 루틴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던 증상이 사라졌고 소변 색깔도 맑아졌어요. 무엇보다 하루가 훨씬 편안하게 느껴졌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줄었고요. 주의할 점은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급하게 일어나면 어지럽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천천히 일어나세요. 심호흡 20회와 제자리 걸음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하면 더 좋아요. 팔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는 아침이 콩팥을 살립니다. 이렇게 단순한 5가지 루틴이 콩팥을 회복시킵니다. 보리차로 시작하고 싱겁게 먹고 커피는 나중에 마시고 약은 식후에 먹고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내용 어렵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나중에, 국물은 싱겁게, 물은 천천히, 약은 식후에, 그리고 아침 45분은 여유롭게. 이 5가지만 실천하면 콩팥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건
콩팥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콩팥 상태를 결정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부종이 찾아옵니다. 발등이 붓고 얼굴이 붓습니다. 그 다음엔 피로가 몰려와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기운이 없습니다. 혈압도 올라갑니다. 소변 색깔이 탁해지고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더 심해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부가 가렵습니다. 결국엔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일주일에 3번 투석실을 찾아야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루틴으로 바꾸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변이 맑아집니다. 탁하고 거품 많던 소변이 깨끗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혈압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재는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옵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얼굴에 붓기가 사라집니다. 거울을 봤을 때 예전과 다른 깨끗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식욕도 돌아오고 잠도 깊게 잡니다. 검사 수치도 좋아집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내려가고 사구체 역과율이 올라갑니다. 전문가도 놀랄 만큼 콩팥 기능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아침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단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엔 보리차, 싱거운 식사, 그리고 천천히 시작하기.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신장을 평생 지켜줍니다. 나머지 2가지인 커피 타이밍과 식후 약 복용은 이 3가지가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평생 익숙했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리차가 싱겁게 느껴지고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침 커피가 너무 그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2주만 버텨보세요. 2주가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예전 습관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6개월 후엔 검사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1년 후엔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건강해진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는 게 다행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콩팥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은 부분이 뭔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바꾸겠다는 분은 1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 줄이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다짐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